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해왔던 세계 질서를 송두리째 흔든다. 미국 국방부는 제가 국방부 출입기자였기 때문에 5년 안에 중국이 침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대비해야 된다. 이 말을 직접 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이 만약에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직접 참전을 안 한다면 우리도 주한미군을 거기에 둘 가치가 없다. 미국에서는 위협을 분류할 때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3개의 위협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1순위 위협, 2순위 위협, 3순위 위협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북한과 이란은 2순위 위협이 되고요. 최대 위협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인데 그 중국과 러시아 중에서도 중국은 페이싱 트렛이라고 해서 추격하는 위협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얘기 뭐냐면 미국의 지위를 향해서 점점 거리를 좁혀오는 패권 국가로서 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라고 공식적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냉전에 바로 이기고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가 초극 시대라고 해서 미국의 패권을 이제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무분별하게 중동 문제에 개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비 태세 면에서 많이 악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중국이 굉장히 많이 크게 부상을 했고요. 또 러시아의 위협도 증강을 하고 있고 뭐 인도나 뭐 다른 나라들 소위 말해서 한 세력이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이제 다극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냉전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신냉전의 정의가 냉전과는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미국이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과 상대할 때는 소련은 이제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상대가 되질 못했습니다. 한 번도. 이제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수정 자본주의로서 미국의 경제력에서도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패권을 얘기할 때는 군사력만 봐서는 안 됩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함께 가야 되는데 소련과 달리 중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상대하기 굉장히 버거운 상대라는 면이 있고 또 미국 또한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이 경쟁을 하면서도 갈등을 관리해야 되는 굉장히 기이한 구조로 그게 이제 냉전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을 이기지 못한다.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미국은 어쨌든 군사력이나 경제력은 아주 압도적인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의 이제 20년, 30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중국의 경제력도 계속 성장을 할 것이고 중국이 경제력이 성장한 만큼 거기에 이제 군비에도 굉장히 많이 지금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20년, 30년에 변화가 올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이제 군비 경쟁뿐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에 이제 어쩌면 글로벌 표준을 가질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이런 어쨌든 경제적인 면에서도 중국이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이제 플랫폼을 세계화 시키면서 자기네 기준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해왔던 세계 질서를 송두리째 흔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오래전부터 워싱턴 DC에서는 나왔던 얘기지만 미국과의 대외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 이런 말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애플 같은 기업 같은 경우도 공장을 이제 중국에 갖고 있고 이게 쉽게 끊어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결정적으로 바뀌었던 게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거기다가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중국 책임론이 굉장히 워싱턴 DC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그때 막상 미국 국방부에서 긴급 의료 장비들을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동원하려고 해보니까 80% 이상이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핵심 의료 장비 그리고 거기 나아가서 반도체 이런 핵심 장비들이 중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미중 간의 이제 갈등이 격화됐을 때 중국이 이거를 목덜미를 잡고 자기네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긴장된 여론이 나왔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젊은 세대 가운데서는 굉장히 점점 이제 타이완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이제 타이완 독립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강압적인 정책을 했었고 근데 미국은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신경전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리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타이완의 목소리조차도 타이완 독립론에 점점 무게가 실리는 부분에 미국은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조율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이제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어쨌든 타이완과 국교를 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 타이완과 미국은 이제 우리 한국과 같이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격화된 거고요. 그래서
타이완 이제 관계법이라는 게 따로 만들어서 이제 중국을 인정하되 본토 중국을 이제 인정하게 된 거죠. 그 부분은 뭐냐면은 어떤 비평화적인 방법으로서 현재 상태에 대해서 양안 관계에 대해서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상 변경을 무력으로 시도할 경우에 우린 개입하겠다는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완 관계법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중국이 워낙 타이완의 독립을 만약 미국이 인정하기에는 이거는 전면전을 붙자는 거고, 미국은 어쨌든 이제 경쟁을 하되 전면전까지는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거지, 그렇다고 미국이 이제 타이완의 자주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소홀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미국 국방부는 제가 국방부 출입기자였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2년 전이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직전에 미국은 계속 경고를 했지만 사실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에이 설마 침공하겠어? 재무던 파괴인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정부 수장이 대통령한테 침공 3일 전까지만 해도 침공 절대 안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보고를 했는데 침공하는 바람에 잘렸어요. 그 정도로 이거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듯이 러시아와 중국은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전체주의 국가는 이제 독재 국가죠. 독재 국가에서 시진핑의 권위라는 게 결국은 이제 권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 타이완 문제는 통일 문제하고도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는 거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실질적으로 무력 침공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최근에 인도 태평양을 책임지는 이제 사령관이 직접,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고위직 실무 장교인데 대장이죠. 이분이 직접 미국 의회에서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5년 안에 중국이 침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대비해야 된다. 이 말을 직접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 논리가 가능하냐면은 미국에서 타이완까지의 거리하고 중국에서 타이완까지의 거리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줄달리기를 하는 걸 보면은 중국은 조금만 땡기면은 타이완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항공모함으로 움직이잖아요. 타이완에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대량의 미사일을 타이완 해역뿐만 아니라 일본 열도까지 그리고 알래스카까지 사거리를 확보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본토 병력이 타이완까지 오지 못하도록 아예 접근을 차단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A2AD 전략이라고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셈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단 타이완을 먹으면은 미국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오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원래 모든, 심지어 미국조차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철수를 권고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푸틴은 만약에 우리가 짧은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를 다 먹어버리면은 미국도 개입하지 못할 거야. 이런 셈법으로 오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도 그런 오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력 충돌 가능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미국의 국방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쨌든 양안 관계는 현상을 계속 유지한다는 어쨌든 약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타이완의 국방력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최신 무기, 뭐 F-16 전투기 중에서 최신 버전을 이제 타이완에게 직접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타이완의 자체 무장화를 강화시키고 있고, 일단 만약에 중국이 타이완을 먹으려고 하면은 엄청난 손해를 야기하도록 해서 이제 억제력을 발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한국과 일본과 가까운 나라들죠.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공표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4년 동안 미국 국방부 출입하면서 저는 그전에는 이제 한국에서도 기자를 했었는데 한미동맹에 대해서 양쪽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국은 그냥 그저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북한이 침공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막아준다. 일방적인 이제 방위조약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도 이제 국력이 커진 만큼, 그리고 그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범위가 사실은 인도태평양을 다 아우릅니다.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내에서 어느 한쪽이 무력 공격을 받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쌍무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개입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론 이제 타이완과 동맹 관계는 아니죠. 근데 만약에 타이완 침공 시 미군이 만약에 참전을 하거나 아니면 개입해서 전사자가 발생했다, 뭐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 명목상으로는 한국도 자동 참전 개입해야 되는 명분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 중에서 미국의 전략을 총괄하는 엘브리지 콜비, 트럼프 때 이제 국방부 부차관보를 했던 분인데요. 그분에게 직접 책을 쓰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국민들은 타이완 문제를 좀 이제 멀리 보는 것 같은데
만약에 한국이 타이완 문제에 자동 개입하지 않는다면은 어떨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한국이 만약에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직접 참전을 안 한다면은 우리는 매우 정당하게 분노할 것이다.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도 주한미군을 거기에 둘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쌍무적 호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결정은 한국 국민이 해야 되겠지만 미국은 어떻게든 한국의 참여를 직접적이든 아니면 간접적이든 간접적인 건 이제 난민 수송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압박을 또는 이제 설득을 하려고 이제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 역할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병력 파견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난민 특히 타이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도체 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핵심 인력들을 이제 일본이나 뭐 한국으로 이제 피난시키는 문제. 그리고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는 한국이 중국에 굉장히 가깝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말기에 보면은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지침을 사실상 이제 해제하는 그게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도 이제 장거리 미사일 원래는 지금까지는 한반도 넘어서를 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한반도 넘어서 중국까지 겨냥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중국 직접 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미사일을 거기에 배치해 놓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등 다양한 뭐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기대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자기네 영토고 하나의 중국이잖아요. 그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체제 안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뭐 단순히 뭐 타이완의 주권 수호 이게 어쨌든 원래 한때 동맹국이었고 지금도 사실상 준동맹국으로서의 위치였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남중국해부터 이어지는 수출 수입 해상로가 다 타이완 해협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만약에 타이완을 먹게 된다면은 타이완과 굉장히 가까운 나라가 또 일본이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영토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생가쿠 열도까지 굉장히 위험해진 상황이고 타이완을 먹게 되면은 중국의 해군의 전개 범위가 태평양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길목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타이완을 만약에 포기하게 되면은 중국의 인도태평양 내에서 영향력을 묵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거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타이완의 반도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제 점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반도체라는 게 미국의 최첨단 무기에 모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중국이 그 타이완의 공장을 다 먹을 경우에 당장 이제 미국의 군사 장비나 또 최첨단 무기나 모든 게 스톱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는 단순히 미국과의 군비 경쟁뿐만 아니라 경제 전략으로서 이제 자원전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그 히토류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나 이게 미국의 동맹국에 대해서 이제 압박하는 지렛돌을 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산업의 쌀처럼 이 21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런 최첨단 공장, 타이완산 반도체 공장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게 있죠. 그 문제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워싱턴 DC에 있을 때 일본 기자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근데 일본 기자들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은 미국 따까리 하는 존재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일본도 비슷한 고민을 해요. 왜냐면 일본도 중국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정말 원하는 본심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내어줬을 때 반대급부로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를 좀 면밀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가령 한국 같은 경우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공장이 당장 이제 중국에 있으니까 그걸 빼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거죠. 근데 미국이 이제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 당장 이거를 이제 중국에 빼면은 니네들도 이제 반도체 결국 니네들도 손해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더 이제 섬세한 설득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양자택일은 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좀 된 것 같고 얼마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손해를 보면은 반대급부로 미국에게 요구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가 그걸 좀 더 면밀하게 생각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긴장을 하고 있죠. 특히나 트럼프 때는 동맹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대였는데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항상 주장했던 게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 이 세 나라를 항상 꼽으면서 니네는 잘 사는 부자 나라야. 그리고 무임승차고 있어. 이 부분을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있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 바이든 때라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든 지금 세계 경찰 국가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압박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트럼프는 어쨌든 당장 자기 선거에 이기고 지지율 신경 쓰다 보니까 가시적인 성과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로 보이는 숫자, 가령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장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한국이 내 말 들었어, 이런 가시적인 성과물을 원하기 때문에 좀 더 대외적으로 동맹에 대한 압박이 좀 강해질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이라는 게 우리나라 이제 직접 민주주의하고 달라서 결국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는 민주당을 뽑게 돼 있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는 공화당을 뽑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40대 50대 이게 압도적인 차이로 이긴 경우가 미국 대통령 역사상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 당연히 공화당 경선이니까 공화당에서는 당연히 트럼프를 압도할 만한 경쟁자가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과 붙었을 경우는 결국 반반 50대 49라고 보면 돼요. 그 차이에서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회색 지대에 있는 스테이트가 얼마나 이제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이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 거죠. 주목해야 될 부분은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 바이든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다시 동맹주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좀 트럼프 때 있었던 거칠었던 이제 수사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교적으로는 좀 특이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동맹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선거에서는 미국 유권자들의 생각이 중요한데, 미국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세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부분이 많고, 결국은 나에게 어떤 베네핏이 있냐, 어떤 혜택이 있냐,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내가 어쨌든 이렇게 해서 미국을 잘 살게 해줄게, 딱 캐치프레이즈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 있는 그 중산층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열광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 어쨌든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미국 대내 경제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에 따라서 좀 유권자 반응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워싱턴 DC 상황부터 일단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지금 최근에 들어서 북한이 도발을 강행하고 있고 미사일 도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워싱턴 DC에서는 사실 이제 북한 문제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어요. 물론 한국과 일본의 어쨌든 눈치를 봐서 북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관심은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나 뭐 중국 문제 그리고 이란 문제에 비해서 이제 순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된다면은 북한 어쨌든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가 어쨌든 협상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대통령의 개인의 신념 때문에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개입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이 무임승차한다는 그런 관점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인 신념이 굉장히 많이 강하고, 그 당시 이제 같이 수행했던 뭐 국방부 장관이나 뭐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도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한국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미 관계가 갈등의 소지로 번질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 핵무장 시켜줘라라는 얘기가 최근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핵무장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지 않는 거야 라는 강조했거든요. 그럼 그 저희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듣도 보지도 못한 나라를 위해서 개입하는 세계 경찰 국가가 아닙니다. 왜 미국만 희생을 해야지? 한국이 그만큼 역량이 됐으니 딜모다오, 나노다오, 그게 진정한 동맹국이 아니겠니?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되는 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났지만 우리나라가 어쨌든 북한이라는 어쨌든 그 대규모 병력을 50년 이상 게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상비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비군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국방물자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되는 거거든요. 많은 탄약도 비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장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가용할 수 있는 이제 물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준비태세도 항상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숫자는 떨어지지만 현대화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지할 만한 국가긴 하죠. 더군다나 인도 태평양만 놓고 봤을 때는 동북아시아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의지할 수 있는 핵심 동맹국이 이제 일본과 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뭐 최근에 이제 보통 국가 지향하면서 이제 재무장화를 이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재무장화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일본이 사실은 지금까지 어쨌든 무장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비를 다시 재편성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또 국민적인 여론도 무조건 찬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즉시 가용한 병력을 갖고 있느냐. 물론 해군이나 공군력에서는 일본에 의지할 만한 게 많지만 지상 군면에서는 한국만한 동맹 국가가 없는 겁니다. 베트남, 뭐 인도 이런 데도 좀 의지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이제 동맹국은 아니고 이제 전략적 협력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도 태평양 내에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이제 국방력을 갖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죠.
뭐 주한미군 주둔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을 포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어디까지 불신하는 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결국은 만약에 북한이 한국을 공격했을 경우에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동맹국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 한국을 포기했을 경우에 미국으로서는 다른 동맹국들에게 체면이 안 서는 거죠. 체면이 안 설 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신뢰도 하락으로 이뤄진 거기 때문에 상호방위 조약에 의거한 군사력 신뢰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고하다고 봅니다. 북한이 지금 어쨌든 핵 개발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추산되는 건 40개라고 하는데 점점 늘리고 있다는 관측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도 중단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왜 북한이 이렇게 핵을 늘릴까? 그것은 핵은 한 번 쏜다고 되는 게 아니라 2차, 3차 공격까지 가게 되면은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지금 사거리를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북한이 뭐 서울은 아니라고 뭐 연평도에 핵을 떨어뜨렸다. 근데 플러스 알파 거기서 북한이 2차, 3차 핵 공격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 캘리포니아까지 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과연 미국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에 핵이 떨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하면서 한국을 지켜줄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서 약간 팽배된 약간 미국에 대한 해구산 불신론이고 결국은 뭐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최종 결정권자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핵 투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핵을 100개로 늘린다고 해서 미국이 이제 4,000개에서 5,000개 사이에 이제 핵폭탄을 갖고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같은 나라가 핵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란 같은 경우도 핵을 만들어서 우리도 쏠 수 있네? 이런 선례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얼마 전에 한미연합사령관도 얘기했지만 서울에도 굉장히 많은 미국 국자들이 지금 주거하고 있잖아요. 서울에 만약 전술핵 폭탄을 터뜨렸고 미국 시민이 죽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대등한 경쟁자로 보는 게 중국과 러시아지 북한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핵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설사 캘리포니아를 떨어뜨려? 그러면은 미국의 일반적인 시민들의 반응은 전면적인 핵 보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미국 유권자들의 반응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2차 세계대전 때 진주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일본은 우리가 이제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이제 진주만에서 다 깨부수면은 미국은 겁이 나서 지금 어쨌든 그 유럽에서 지금 전쟁 중인데 개입 못하겠지? 그래서 그때 동안 우리가 협상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미국 국민들은 격앙돼서 보복해야 된다는 심리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핵 우산의 신뢰성은 굉장히 우수하다고 봅니다. 다만 결국은 보여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가봐야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정교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동맹국에게 보내주는 미국은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4,000개에서 5,00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핵우산을 제공해 주는 것 자체가 미국의 유권자의 세금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1차 그 대선 때 아니 그냥 한국 핵무장 시켜주고 우리 핵우산 그냥 제공해 주지 마. 돈 많이 들잖아. 그런 말을 그냥 인터뷰에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들이 이제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니네 지켜주기로 했는데 이런 시나리오가 나와? 이러면 굉장히 불안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재선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가 향후 동맹관계에서 굉장히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미국은 이제 가장 큰 관심이 중국이에요. 제가 이제 많은 이제 장성들과 인터뷰를 했고, 또 많은 싱크탱크 또 분석 보고서를 봤지만, 미국은 단일 전쟁에서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를 갖다 넣어도 다 이긴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전력도 그렇고, 뭐 핵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으로. 미국은 세계 경찰 국가로서 지금 고민인 것은 한 나라 전쟁에만 개입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때 2개의 전쟁을 수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동시전에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1대1로 당연히 지금 중국과 미국이 전면전을 벌여도 미국은 이길 수 있다고 자신을 할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미국은 중국만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권을 개입하고 만약에 미국이 몰빵을 하고 전면전을 이뤘을 때 다른 데에서 병력 공백이 생기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세계 패권 국가로서 갖고 있는 고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혼자 이걸 다 해야 되느냐. 특히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으로도 우수한 한국. 니네도 이제 충분히 우리한테 후세를 받았으니까 니네도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서까지 우리는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와의 전면전도 이길까 말까 하는 약간 이런 상황이 왔다. 특히 중국이 계속 쫓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지난 20년간 중동에서의 분쟁 때문에 준비태세도 많이 약화됐고 여기에만 지금 몰두해야 된다. 그 빈 공백을 니네 동맹국들이 메워다오. 이 셈법인 것 같습니다. 이 셈법은 사실 도널드 트럼프 때 이게 비용이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한국이 돈을 많이 내라는 부분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짧은 성과로서 나왔지만, 바이든은 이 단순히 군사력뿐만 아니라 반도체, 경제안보라고 많이 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이 그만큼 역량이 됐으니 보다 많이 우리의 부담 분담, burden sharing이라고 합니다. 짊어다오, 나눠다오. 그게 진정한 동맹국이 아니겠니? 라는 셈법으로 완전히 지금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에서도 소수 의견에서는, 민간 차원에서는 한국 핵무장 시켜줘라라는 얘기가 최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좀 되게 주목할 부분이고 한국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그거는 어디까지나 소수 의견이고 민간 차원에서 나는 얘기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로버트 아이논이라고 국무부에서 이제 북핵 협상을 했던 고위 관계자가 있는데, 그분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한국이 결정하는 거다, 핵무장이라고. 근데 한국이 핵무장을 했을 경우에 너희들이 짊어져야 될 제약 같은 거를 다 생각을 해봐라. 가령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NPT라고 해서 비확산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핵을 개발하지 않은 대신에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죠. 그래서 플루토늄이나 이런 우라늄 같은 거를 이제 다른 나라 공여국에서 이제 수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을 이용하는 거고, 우리나라 에너지에 있어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크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할 경우는 이제 NPT 체제를 이제 탈퇴하게 되면서 국제적인 이제 규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평화적인 원전 사용도 안 되는 거고, 그럼 당장 경제적인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에서는 핵무장 당연히 해야지, 이걸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핵무기라는 건 사실 비용도 많이 들고, 더군다나 이제 국제관계에서 핵무기를 개발했을 경우에 반대급부로 무엇을 잃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아직 그 국민 차원에서 좀 진지한 논의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미국 연방정부 소속 기자로서 미국의 입장에 관해서 그 당시엔 취재를 했지만, 저는 한국의 핵무장론이 실질적으로 핵무장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좀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뭐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취재원 중에서 한때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우리도 한때 핵 개발을 했었잖아요. 참여했던 취재원들 몇 명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정말로 한국이 핵무장을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이게 소리를 안 낸다.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면 왜 한국에서 이제 특히 보수 언론에서 이제 핵무장론이 나올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서도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 핵무장론이 나와요. 그 의도는 미국에게 관심을 가져줘. 아니면은 우리 이렇게 핵무장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제 의회를 압박하는 수사법으로서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 의회도 긴장을 많이 하고 있고,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도 대놓고 이제 미국 순방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핵무장을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지 않는 거야 라는 강조했거든요. 그럼 그 저희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장으로 갈 거야, 이게 아니라 미국 니네 정신 안 차리면 우리 갈 수 있어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서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유효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1기 때죠. 제가 그때 직접 취재를 했었는데, 미국 육사 졸업생들 앞에서, 육사 졸업생들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군, 세계경찰국가 미군을 책임질 이제 최고 엘리트들이잖아요. 앞에서 대놓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더 이상 머나먼, 듣도 보지도 못한 머나먼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세계경찰국가가 아닙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 셈법을, 도널드 트럼프의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신념도 있지만, 이 부분은 미국 국방부도 상당히 공감을 내부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국방전략서라는 게, 우리를 따지면은 국방백서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향후 국방 전략을 이제 결정하는, 방향성을 결정하는 지침서인데요. 최고 지침서라고 볼 수 있죠. 거기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의 자원이 예전 같지 않으니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하고 이제 위협 순위를 나눈 거예요. 1순위 위협 중국, 러시아. 2순위 위협 북한, 이란. 3순위 위협 테러, 극단주의 단체. 근데 이게 이 셈법이 바이든 대통령 정권 바뀌어졌다고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세분화돼서 1순위 위협 중국, 러시아인데 중국이 조금 더 위에, 그리고 2순위 위협
2순위 위협하고 3순위 위협을 몽땅 묶어서 북한과 이제 테러가 같은 동급으로 돼 있어요. 그 정도로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재원이 이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사실은 미국의 건국 역사부터 최근까지 보면은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를 한 역사가 100년이 안 돼요. 그게 1차 세계대전 때나 2차 세계대전 때도 미국이 가장 뒤늦게 참전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원로주의라고 하죠. 미국은 왜냐하면은 자원이나 인구나 모든 게 미국 앞마당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가 공수가 가능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괜히 세계 경찰 국가면은 아직 1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괜히 우리 동네에서 그냥 놀게. 니는 알아서 신경 써 하면서 이게 했던 건데 결국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냉전 시대가 오면서 어쨌든 러시아와의 이 대치국도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세계 경찰 국가를 맡게 된 거죠. 미국 중심의 이제 세계 신질서를 구축하는 승전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물론 그게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이 됐으니까 세계 경찰 국가를 한 것이고 근데 이제 미국의 긴 역사를 봤을 때는 그 역사는 굉장히 짧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계 경찰 국가를 하면서 세계화를 하면 미국 중심의 세계화를 하면서 미국 내에서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세계화가 됐을 때 과연 오히려 내 일자리를 뺏겼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 경찰 국가에 대한 필요도가 대내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세계 경찰 국가를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엘리트 사이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세계 경찰 국가를 이제 의무를 포기하면은 미국으로서는 미국의 국익에도 반하는 일인 거예요. 어제 도널드 트럼프는 어쨌든 자기가 이제 대선에 승리해야 되고 자기 유권자들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론을 쓰지만 미국의 전체적인 국익 관점에서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결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권 분립제잖아요. 의회의 권력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그 국방부나 국무부의 그 관료 스태프도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세계 경찰 국가를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다만 우선순위를 두게 될 것이고 인터뷰했던 고위 관리 중에 되게 재밌는 말을 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잖아요. 이 두 나라를 똑같이 비교하면서 적어도 우크라이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전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은 발을 뺐단 말이에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결국은 미국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지켜내려고 하는 의지를 미국이 높이 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 경찰 국가는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무분별한 개입은 안 하고 미국의 국익에 따라서 기회비용을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 관점에서 이게 만약에 개입 비용이 너무 많이 크게 든다. 그러면은 철수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한국군 영어 통역병이라고 하죠. 아프가니스탄 해외 파병을 갔었고요. 거기서 제 동료였던 윤장호 병장과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파병 임무를 수행하다가 탈레반이 이제 일으킨 이제 폭탄 테러로 전사를 했어요. 그게 한국군 역사상 베트남 전쟁 이후 최초의 해외 전사 사례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문제 가지고 진보 쪽에서는 이제 해외 파병 반대론이 굉장히 많이 일었고 굉장히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건인데 근데 저는 그때 현장에서 이제 수습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때 이제 위로를 했던 미군 장교가 이런 말을 해요. 정말 본심을 얘기한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우리는 일주일에도 10대 명이 죽어나간다. 근데 한국군 니네는 전투병과도 아니고 저희가 사실은 공병부대하고 의무부대였거든요. 후방에서만 있었는데 물론 이제 고귀한 희생이긴 하지만 정말로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세계 테러 9.11 사태 때 일어난 게 원인이 돼서 세계 테러 문제를 이제 국제사회에서 같이 협조해서 다국적군이 만들어졌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미군만 많이 죽어나갔고 동맹군은 뒤에 후방에서 앉아있는 거 아닌가 반문을 했어요. 근데 그게 벌써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런 이제 젊은 장교들이 워싱턴 DC에서 이제 다 이제 승진을 했잖아요. 20년 동안의 그런 이제 동맹에 대한 불신감이 이제 공고화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세계 분쟁이라는 거는 특히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9.11 테러라는 게 알카에다라는 조직이 미국만 공격한 건 아니고 중동에서도 세계적인 테러 조직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미국만 희생을 해야지? 라는 이제 생각이 굉장히 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미국이 이렇게 피를 흘리는 동안 동맹국은 어떻게 보면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 경제만 이제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불신론이 커지는 계기가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결국은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잘 버텨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장기전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도 이제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한테도 손을 내밀어서 한국도 좀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해서 지금 한국의 탄약들이 미국을 간접적으로 거쳐서 이게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도 이제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결국은 미국은 최우선 위협 순위가 러시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도 상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될수록 결국 가장 최우선 순위인 중국에 대한 군비 태세에서 빈틈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미국이 타이완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최신식 무기를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무기들이 지금 못 가고 있어요. 당장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타이완에 갈 무기들이 지금 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우선순위를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쨌든 이게 미국의 유권자들의 세금으로 계속 가중되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의회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은 겁니다. 결국은 미국 의회도 결국은 이제 유권자들이 뽑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장기전이 될수록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 피로도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이상 지원은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그 한국 전쟁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한때 중공군이 참전하기 전까지 거의 다시 이제 북진을 해서 통일까지 갔잖아요. 근데 중공군이 참여하면서 교착 상태로 하고 벌어졌고,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안 된다, 전쟁 끝내야 된다 라고 얘기했지만 미국은 결국은 미국에서 죽은 병사들이 장교와 병사들이 3만 명이 넘어요. 장기화 된다는 게 미국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휴전 협상에는 참여도 못했고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전개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뺏긴 영토를 모두 다 수복할 때까지 난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대내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한 것인가 반신반의하기 싫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비용으로 이게 나가니까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서 역할을 확대해 주길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방부 당국자들도 이제나 뭐 국무부 당국자나 자기네들이 이제 홍보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할 때마다 일본 기자나 타이완 기자들은 굉장히 특히 인도태평양과 관련된 거고 직접 이제 경제안보라고 가지고 모든 게 관련된 건데, 한국은 특히 반도체 강국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어볼 법도 한데 그런 문제는 이제 안 물어보고 이제 북한 문제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비난한다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한국도 굉장히 직결되는 안보 사안인데 대중 문제에 대해서는 타이완하고 그다음 필리핀, 심지어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도 많이 물어보는데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혈맹 국가인 한국이 왜 이 문제를 안 물어봐? 워싱턴 DC는 정부 청사나 아니면 정부 브리핑실보다 그런 이제 싱크탱크나 이런 데서 당국자들이 나와서 이제 정책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소모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소모임에서 알짜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뭐 한반도 현안뿐만 아니라 굉장히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들을 수 있는 정보가 많은데, 이 인도태평양과 관련된 어쨌든 뭐 주제들에서 한국 언론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심지어 한반도와 관련된 이제 질문이, 이게 즉흥적으로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일본 기자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런 상황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좀 현장이 없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하죠. VOA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한국어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어로 기사를 쓰면은 그거를 통신사나 유력 통신사나 이제 언론사가 이 기사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언론 용어로 우라카이라고 하는데 일본어인데 결국은 그냥 받아서 재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경제적 비용이 더 싸고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미국 연방정부 소속 방송사가 쓴 거고, 그리고 뭐 AP나 뉴욕타임스가 쓴 거고 하니까 신뢰도는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현안 같은 걸 질의할 때 있어서 결국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주관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뿐더러 미국 당국자가 한국 기자들은 다 북한 매니아냐, 저희 한국의 국격에 대한 인상이 그렇게 지워질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해요. 그거를 이제 저는 한반도 청동설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뭐 그는 언론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까지는 이제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한반도 넘어서의 이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크게 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이렇게 본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을 짜다 보니 정말로
우리는 이제 우물 아래 개구리가 되는 거죠. 이걸 어느 한 기자를 탓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좀 구조적인 문제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한반도 천동설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현장에서 취재기자가 열심히 기사를 물어와도 열심히 써도 결국 서울에 있는 그 기사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한국 중심으로 기사를 써야 돼. 그러기 방향에서 이렇게 만들어. 물고 오는 기조가 탑다운식으로 된다면은 계속 정보에서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일본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던 거는 많은 일본 언론사들은 이 워싱턴 특파원을 하기 전에 또 한국 특파원도 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하고 영어는 한국 언론사들이 더 훨씬 더 잘할 수는 있는데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딱 얘기했을 때 일본 언론은 좀 더 심층적인 질문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돼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준비가 좀 지금까지 어쨌든 북한 문제만 바라다 보니까 다른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했고 이제 기사화되는 데 있어서 좀 서울에서 좀 관심이 안 보이니까 현장의 경쟁력에 있어서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서 이 현장에 있는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나레이티브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속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 한반도를 넘어선 세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저도 대안은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공론화할 수 있는 아고라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